매주 월요일에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녹음을 할 때 예. 김종대 편집장 위에 탁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 구라로 풀었는데 그렇지. 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종이가 쫙 그냥 펼쳐져 있어요? 이게 오늘은 컨닝? 공부가 부족한 날이라서 아예 몇 장 펴놓은 거 가지고 뭘 또 그냥 성실히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심해서 펴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커피 한 잔 달랑 놔두니까 허전해서. 휴가는 안 가십니까? 아니 보내줘야 가지 뭘. 책부터 탈고 하세요 빨리. 예, 아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주 진을 다 빼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날 참 고생하십니다.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있다며. 이거 며칠 있다 나왔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갇혀 지내는 거. 출판사에서 호텔에 모셨다고 해서 좀 이상했는데 출판사 그렇게 돈이 많나? 역시 며칠밖에 안 됐군요. 한 일주일 됐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호텔에? 네. 좀 호텔 방에 묵은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거 호텔 좋아요, 근데? 왜 그리야? 한번 촌스럽게 또. 아니 진짜로 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응. 여태 뭐 했어요? 응? 참나.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호텔 간판은 다 호텔로 돼 있으니까 무궁화 몇 개짜리였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그래요? 예, 웬만한 호텔은 부럽죠. 그 라운지? 네, 아니 자꾸 촌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내 수준이 안 맞아 얘기 못하네. 그래요? 네. 갑자기 빈정이 상하죠. 여름에 좀 다녀오세요. 돈 있어요, 가죠. 돈 있어요. 글쎄, 또 이거 궁상 맞네. 빨리 방송 진행합시다. 가시죠.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예. 육군 소위가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GOP 소대장으로 처음 부임했는데 두렵고 떨린다. 내가 어리버리해서 좀 떨린다. 이런 표현. 인관한 소위였어요. 갓인관한 소위가. 예. 이제 그 전방을 취재한 거죠. 방송국에서. 그 말이 방송됐어요. 이걸 갖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육군 정훈 해가지고 공보계통 다 경위서 쓰고 난리 났어요. 아무래도 그 소대장 안위가 좀 걱정이 되네요. 무슨 또 징계나 처벌 안 받을까 모르겠어요. 방송 마이크 앞에서 초전박살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서 소리 버벅 지르면서. 왜 겁난다고 하냐. 그러니까 사기 떨어뜨리는 거냐. 이런 겁니까? 그걸 예비역 장군들이 보고 장관실로 전화를 엄청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런 방송이 나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장관이 소대장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근데 그 다음 말도 있거든요. 예, 두렵고 떨린다 이러지만은 자부심을 느낀다 그랬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데 외부에서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부심으로 이래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진솔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버럭 화를 내가지고 이번에 또 여러 사람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장관의 대응은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그 편집장께서 언급을 하신 대로 맥락이 있는 건데 대화에는, 그러니까 말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맥락을 거세하고 그냥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는 경우 우리나라에 참 허다하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장관께서 참 한가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글쎄 나가실 때가 됐나 봐. 저런 말 하시는 거 보니 이제 현 정부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소대장이면 소대원을 이끄는 지휘관 아닙니까? 네.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이 어떻든 맥락이 어떻든 소대원 앞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이 부하장병 앞에서 자신 있고 당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의무감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맞아요. 무슨 소대장이 말이지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장관 정확한 워딩은 마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어떤 장관식 얘기로 하자면은
어떤 군인이 어떤 갖춰진 이미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두렵고 떨리는 어린 소대장이 네. 나중에 그 어떤 중견 장교로 성장해 나가는데 지금 그 방송에서 보여진 건 하나의 어떤 정신적 성장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저나 그 방송 내용이 뭐였는데요? 아니 정전 60주년 다큐멘터리, 예, 그 저 DMZ를 보는 4가지 시각 해가지고 현장 취재를 한 거예요. 예, 군인의 시각으로. 아니 이제 군인의 시각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분단 현실, 안보 현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건데 요즘 저기 지상파가 다 재향군인에 방송됐어요. 그냥 6월부터 지금까지 그 전쟁 갖고 2달째 너무 울고 먹어. 텔레비만 키면 하여간 전쟁, 정전협정 뭐 이런 얘기인데 배달의 기수가 다시 컴백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배달의 기수라는 안보 방송 아예 알아요. 배달의 기수. 네. 그 어쨌든지간에 이 어떤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의 어떤 내면과 심성을 이렇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드러내줌으로써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소대장의 인터뷰가 여러 사람한테는 참 진솔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또 이게 군에서 기무사라든가 공보계통으로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사전에 그럼 검열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아니 다 공보계통으로 협조가 들어와서 다 지정된 자리에서 연출하고 다 해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작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 들여다보죠. 어떻게 그냥 한번 익히지도 않고 날것으로 내보냅니까? 더군다나 군대를 취재하고 DMZ인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국방장관의 대응이 과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나이 많으신 예비역 장성들하고 이 옛날식 사고를 하는 이런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그 육군 소위는 국방장관한테 자식벌이라고. 그것도 거의 뭐 막내 자식벌 나이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육군 소위를 두들겨 패는 말이죠. 국방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 그게 또 언론에 보도됐다. 사실 이게 어떤 그 국방장관이라면 뭡니까? 이게 문민 국방장관 정치인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 육군 총장이나 군사령관이 이걸 좀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명색이 국방의 총수 장관이 육군 소위를 잡으려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서 대다수가 지금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지금 경위서를 받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조사가 진행 중이죠. 경위서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을지 아니면은 뭐 재교육을 할지 또 이게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타 신임 소대장에게까지 문제가 확산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무언가 그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소대장이 명령 불복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징계 사유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여태까지 이제 어떤 그 우리 오래된 예비역 장성들이 전통적 관념에서 보면 말이죠. 군인이 어떤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급 간부가.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미군 중에 많은 그 귀국한 퇴역 군인들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PTSD라고 하죠. 정신적인 일종의 어떤 그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전쟁터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심하다고. 이거를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 치료 센터를 만들고 보상을 해주려고 다 했죠. 이걸 반대한 게 미국의 재향군인이에요. 그랬나요? 미국의 예비역 장성이라고. 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강인하게 견뎌야지. 거기서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질환을 겪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군인이 나약하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아니 무슨 군인이 로봇캅입니까? 아니 그래서 감정도 없고 그러면 영혼이 없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는 게 이제 신체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군인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은 뭐냐면 신체 상해는 당할 수 있다. 그거는 치료해주고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나 정신적 상해는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치료하고 보상해 줄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신체 장애는 괜찮고 정신적 장애는 안 된다. 이른바 군기 빠져서 나타난 결과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란 말도 있지만 이거 루소가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가끔씩 문자 쓰세요. 군대가 이성적인 집단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그 워리어 전사라고 할 때 이 전사의 어떤 심리는 일반인하고 다른 특별한 거다 이런 전제를 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군인은 겪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벽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예,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혹시? 아, 그러니까 벽이 그런 자들하고 좀 대화가 안 될 것 같지, 웬만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두려움의 종류를 말이죠. 지금 이렇게 소대장이 두렵고 떨린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적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의 목숨을 위협하니까 두렵고 떨린다. 이런 감정이 다라고 보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 못지않게 커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아무리 목숨이 위험한 임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임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주는 거. 네. 탄약을 보급해서 후방 지원을 해 준다든가 환자를 나른다든가 이것도 똑같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더라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위험을 수행하는 일, 위험을 감수하는 일 이런 걸 훨씬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군인의 두려움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누구를 혹시 죽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두 가지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뒤에 거는 잘 눈여겨보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마샬 준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분이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를 하는데 남북 전쟁부터 2차 대전까지 쭉 근접 전투를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한 병사의 비율이 5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건 남북 전쟁이건 아니면 2차 대전이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참호 속에서 그냥 총구만 내밀고 그냥 마구 갈겨버리는 비슷한. 그렇지. 그래가지고 독일군하고 불란서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 약속된 시간에 사격을 하니까 예. 그렇게 묵계가 성립되니까 지휘관이 내려와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공 보고 그냥 갈겨버리는. 쏘는 척만 하고 예. 서로 안 죽이기로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는 전쟁터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단적인 약간 이제 총살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살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살 당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명이 서가지고 소속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실탄이 장전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공포탄. 그죠? 왜? 내가 저 사람을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든 뭐든 그냥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들을 일정하게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건 난 몰랐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역시 마샬 장군 연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총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연습을 하는 이유도 실전에서 적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해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어떤 숙달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적을 죽여야 된다는 두려움도 이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모든 군대의 어떤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면은 병사들이 조준 사격을 제대로 할까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우리 군대 정원 교육을 보면 그래요. 왜 적개심을 자꾸 주입하겠다 그러냐? 이거 제 표현이 아니라 육군본부 표현이에요. 예, 대적관 적개심을 주입하겠다 이렇게 아예 공식 문서에 쓰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어떤 대적관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 전쟁에서 총구가 흔들린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똑바로 겨누도록 이걸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의 지휘관들이 고민하는 거는 제대로 사격하게 하는 거. 예. 네.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연습시키고 정신 구조를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군대가 주로 독재 국가라고. 예. 가미가제 봐. 그렇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 예. 또 히틀러 군대 봐. 예. 하고 얼마나 무식해요. 군인 정신으로 보면 최고 아니야. 예.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보다는 좀 나약해 보이죠. 예. 좀 뭔가 어떤 인명을 존중하고 어떤 인본주의를 나름대로 구현함으로써 그렇게 무슨 자살 특공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둔 국가는 그러니까 그 민주국가 대 독재국가라고 하는 대립구도 속에서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민주국가에서 항상 승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적개심을 주입하고 그 대적관을 확립하는 군대가 꼭 이겼다고 볼 수 있냐 이게. 어떤 초계와 같이 그죠? 네. 목숨을 버리는. 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군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또 불교의 선도 가르쳤잖아. 선. 그랬나요? 참선. 네. 이래서 목숨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완전히 이렇게 초월하도록. 근데 제가 어느 다큐인가를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방영됐던 그게 이제 가미가제. 가미가제 이제 한국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 징용 끌려갔던 한국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출격. 가미가제로 출격하는. 그 친구들도 보니까 인간적 권해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더만 보니까. 당연하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 강한 규율로 표현 못하게 하고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억압하는 군대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이 표현되도록 허용을 해주되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어떤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일선의 전투원이 자기의 목숨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책도 스스로 수립하도록 나름대로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군대가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입장 바꿔놓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정서적 감염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부하장병 앞에서 공공연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장병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안 돼요. 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휘관이 진짜 어리버리 해버리면은 이거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부하들 다 죽는 거죠. 예, 이건 군조직이 존립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렵고 떨리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맥락이냐를 잘 따져보면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우리가 새색시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그런가? 네. 좋아서 들어가는 새색시도 많던데. 그런가? 그렇구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다고 두렵고 떨린다고 옛날 신부들은 울었다고. 그렇죠. 다 울었어. 우리 때는 다 두렵고 떨리고 서러웠다고. 그렇다고 시집 안 갈 거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결혼식 올려서 결국 훌륭한 어머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첫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두렵고 떨리지 않나? 두렵고 떨리다고. 예.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지만 첫 직장에 두렵고 떨린다고 해가지고 안 가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비유는 불주사 맞을 때가 제일 좋은 비유야. 그지? 학교 때 불주사 맞아봤죠. 맞아봤어요. 지금도 흉터 있어요. 그 두려움, 그 엄청난 공포감.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무엇을 새로 도전한다는 어떤 그 경외심은 항상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건 일종의 긴장감이죠, 한편으로. 그렇죠. 그런 것을 저는 어떤 긴장 또는 새로운 미지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경탄, 경외라고 나는 표현해요. 이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어떤 하나의 직업주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이제 어떤 그 성장에 접어든 겁니다. 이 친구가.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격려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비난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결국 지금 오늘 편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어떤 군에 있어서의 인본주의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주제를 선명해야죠. 군의 인본주의와 군기의 확립이라고 하는 두 가치는 어떻게 그러면 양립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럼 결론부터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 겁니까? 자, 엄정한 군기가 필요한데 네. 그 엄정한 군기라는 것은 존중과 배려 속에서 나름대로 그 효과가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휘가 된다. 효과가 지속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렇지 않고 어감만을 능사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재 국가는 강한 군대 같이 보였죠. 네. 파죽지세로 민주국가들을 점령했지만 왜 오래 못 가고 파멸의 길을 걸었는가 하면은 그 억압의 구조를 오래도록 견뎌내는 자부심을 박탈했기 때문에요. 반면에 그 민주국가의 그 어떤 군인대가 강한 이유는 비록 나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 우리가 훨씬 존중받는다.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더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어떤 육군 소위에 대한 어떤 군기의 강조라는 것은 최근 우리 군대가 어떤 민주국 군대라기보다는 마치 북한 닮아가는 내가 보기엔 무슨 신흥 종교 한 군중의 무리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인본주의라는 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군대 지금 보십시오. 전방에 육군 30만 명 깔아놨어요. 그런데 개전 초에 제1방어의 40%가 최전방 병력의 40%가 죽는다고 손실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40% 더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알바지.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식의 진지전, 소모전 그러면서 어떤 그 대량 전쟁의 양상으로 이렇게 전쟁을 계획한 것 자체가 이게 인명경시거든요. 세상에 지금 제5세대 무기가 나오는 이 문명 사회에 그런 전쟁을 어디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병영 전반에서의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그 실종이 결국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침해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말이죠. 이런 어떤 육군 소위 사태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공론화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군대냐.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본주의 얘기하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새끼를 좀 빠질게요.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 라이언 일병 형제들이 다 같이 참전을 했는데, 그렇지. 형제들은 결국은 다 죽고, 네. 결국 이제 라이언 일병 하나 남았으니까, 네. 그 이제 그 미 국방부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그 구출조가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출조가 다 죽어 가잖아요. 자, 그러면 라이언 일병의 그 생명과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투입됐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그 생명들. 톰 행크스가 연기했지. 그렇죠. 예.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생명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값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그것은 그럼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마이클 샌달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마치 뭐 이런 토론으로 가는 건데. 자, 어떻게 된 거겠어요? 자, 저 이거 한번 보자고. 그 2차 대전의 무대란 말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후의 장면의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거거든. 그 영화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2차 대전 말기에는 말이죠. 정말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어요. 도대체 인간의 어떤 광기의 어떤 극단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정도로 정말 그 어떤 거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다고. 우선 비교를 해보면 1차 대전 때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약 한 40%가 민간인이에요. 2차 대전 때 7천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중에 69%가 민간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 전쟁 때 390만 명이 사망했는데 85%가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살상이라는 것이 전개되는 그 방향이 말이죠. 엄청나게 잔인무도해지고 무차별적이고 대량 사륙하는 민간인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도시를 폭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 폭격이라고. 그렇지. 그중에서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신호가 뭐냐하면 독일의 드레스덴 폭격이에요. 여기에 그 공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몰려와 있는 오래된 평화로운 도시를 그거를 폭격을 했는데 목재로 된 그 유서 깊은 건물들이 다 타면서 도시 한가운데 운하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예. 그 너나 없이 다 물로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다가 표적을 찾기 위해서 점점 비행기가 낮게 비행하다가 그 조종사가 사람 타는 냄새도 자기 맡았다는 거 아니야.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말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인본주의의 반대편 극단에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연합군이 전쟁에 졌다면은 그 전략 폭격을 주도한 처칠 수상은 A급 전범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도쿄 공습 때도 한 번 공습에 10만 명씩 죽어나갔다고. 100만 명의 이재민에다가 도쿄가 그냥 허허 벌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무지막지한 한 번 작전으로 막 뭐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까지 죽이는 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가족사 하나를 이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톰 행크스가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구했다 이거야. 이건 전쟁의 너무나 작은 일부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물론 그런 참혹한 전쟁에도 인본주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특히 2차 대전 후반부에 1943년부터 1945년 이 사이에 거의 사망자가 다 발생되는데 네. 자그마치 7천만 명인데 예. 인류 역사상 다시는 재현되기 어려운 이런 식의 어떤 여기에서 어떤 한 장면을 포착해 인본주의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상을 보고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 건 사실이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더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환치돼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전쟁이에요. 네. 특히 20세기의 대량 사륙 전쟁 이것만큼은 그리고 한국 전쟁은 자그마치 민간인이 85%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좁아 터진 한반도에 도망갈 때를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고 가둬놓고 죽인 거라고. 그렇죠. 아니 한국 전쟁 때 왜 월남 피난민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많이 왔느냐? 뭐 공산주의가 싫고 자본주의가 좋아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니까 뭐 그런 면으로 역사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폭격 피해서 온 거예요. 피난민들 생각에는 폭격도 무섭지만 미국이 핵폭탄이라도 떨어뜨리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서 내려온 거라고. 그게 피난의 가장 큰 어떤 이유를 구성하고 있어요. 일단은 인간이 목숨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명에 대한 말이죠. 어떤 경외 또는 공감대, 연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전제하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싸우냐 이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결론 삼아서 전쟁과 인본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올수록 우리 인류가 깨달은 건 있죠. 자, 그렇게 미친 듯이 죽이고 미친 듯이 죽고 이제 이 짓 좀 그만하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제 국가 간 전쟁에서 뭐 100만 명이 죽고 이런 전쟁은 사라졌거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시아에서는 1980년 이후로 분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화와 번영, 이제 어떤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 20세기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이르는 약 한 60년의 시간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기간이에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람 죽인 때가 어디 있어. 물론 그 뒤에도 어떤 전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만 그 뒤로는 다 내전이라고 사실은. 네. 콩고 내전 500만 명이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보스니아나 이런 데도 그렇고. 예. 그런데 내전이지 이제는 국가 권력으로 국가가 타 국가를 그렇게 대량 살상하는 전쟁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젠 그걸 인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이제는 그런 전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광기.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논리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지죠. 그렇죠. 예. 물론 그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만이 물론 그 전에 전 단계에서 이제 물론 전조는 계속 나타나지만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방이 유럽 전역을 그렇죠. 전쟁으로 몰아넣었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너나 없이 다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는 그런 전쟁이 이제 어려워졌다고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고 어떤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호 의존한 세계를 이뤄가는 가운데 무언가 인류가 전쟁하는 방법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또 전쟁을 막는 지혜도 같이 발전시켜 왔다고. 오히려 20세기 전반부에 워낙 특이한 폭력의 시대를 이게 에릭 홉스 봄이라는 학자가 그 분석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을 제가 일독을 권합니다마는 그러한 특이한 시절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트라우마 또 비정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보고 지금은 전쟁을 그 막는 지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는 방법 못지않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막았지만 뭐 한반도에서도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이 그렇죠. 북한은 그냥 완전히 그 공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렇다면 아직도 그런 흐름은 남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이 공습을 포기한 어떤 이유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망자 숫자 보고받고 포기한 거라고. 그때 셸리 캐시빌리 합참의장하고 게리력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걸 보고한 거거든요. 그 보고 하나에 클린턴이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폭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 사륙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서구가 이제는 그런 걸 결심을 못하는데 원래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적을 많이 파괴하는 건 서구식 전쟁 개념이에요. 이 고대 중국이나 아니면 그 중국 내전 때나 한국 전쟁 때까지 보면은 동양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적의 무기를 뺏어서 내가 쓰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포로로 잡으면 심리전을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적과 내가 그렇게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 걸로 만들어 버려요. 반면에 서구의 그 군사 사상은 다 파괴입니다. 무력화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죽여야 돼요. 그러나 서구의 군사 사상이 지금 동양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구태가 그렇게 많이 안 죽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상은 원래 동양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그 걸프전 때 우리가 퇴각하는 쿠웨이트에서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고속도로에 가둬놓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미군이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 전쟁도 이젠 전 불가능하다. 그런 거 보니까 갑자기 장기가 생각이 나네. 그죠? 장기? 장기는 뭐냐면 뭐 그 쪼를 잡든 말을 잡든 상을 잡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만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 동양의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궁잡기 전쟁이었던 거네. 그죠? 아니 그런데 적의 병력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게 아니라 동양에는 장기뿐만 아니라 바둑도 있어. 그렇죠. 바둑은 또 달라. 상대방 돌을 많이 잡는 사람이 이게. 맞아. 바둑은 그래요. 근데 장기는 그렇지가 않거든. 훨씬 장기가 동양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톨스토이가 오늘 문자 여러 번 나와요 지금 또. 그러네. 루소에서 톨스토이. 뭐라 그랬냐면은 장기가 과학이라면 바둑은 철학이다. 그래요?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장기를 알았어요? 바둑도 알고?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동양 문화에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게 바둑이에요. 제가 온라인 바둑 7단입니다. 진짜? 네. 진짜라니까. 진짜? 요즘 바빠서 6단으로 내려왔지만. 기원 기준으로는 하면은. 기원 기준으로 옛날에 영등포 내기 바둑이 제일 짰어. 거 가면은 급수 함부로 불렀다가는 돈 잃고 나오기 딱 좋았어. 그러니까 기원 기준으로 얼마인데? 그때 내가 조금 원래는 1급인데 1급을 감히 얘기를 못했지. 영등포가 워낙 짜니까. 아니 어떻게 1급에서 7단으로 뛰어 갑자기? 온라인이잖아. 온라인은 뻥튀기가 심해. 그냥 바둑 둘 줄 모르시는구만. 전 바둑은 몰라요. 장기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둑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호텔에도 안 가봤어. 바둑도 못 뛰어. 그 귀하는 왜 나하고 공통점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내가 흥분을 하는데 잘 모르시네? 제가 왜냐면 장기도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 저는 무조건 장군하다가 외통수를 당해 항상. 저는 방어를 안 해. 방어를 안 해. 그래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항사야. 항상 죽어 대마가. 그래서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국가가 그러면 큰일 나지. 국가가 그렇게 비전략적이면 그 망하는 거지. 무조건 귀하고 나하고 그럼 맞는 게 술 먹는 거 외에는 없잖아. 이름 비슷하고. 됐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건데 아까 근데 그렇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눈밖에 안 것 같다. 올해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근거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 그거 상당히 땡기네. 요즘 뭐 청와대가 국방장관이 뭐 새로운 정부 시책에 협조를 안 한다고 궁시렁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국방부가 스트레스 받고 아주로 뭐 김우선화 국정원이 그걸 꼬질른다고 청와대에다가 그 정보보고서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지 그런 짓이나 또 남재준 씨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기반장이라고 이게 국정원이. 그러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간에는 또 묘한 기류가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는 게 한국의 이 정치 문화에서는 알게 모르게 불편한 동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장관을 신정부 들어오면 싹 갈아치냐고. 그것도 또 그냥 유임시키고 싶어서 유임시킨 게 아니라 김병관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불편한 거예요. 김종대 편집장이 쭉 지금까지 이탈남하면서 얘기한 거 보면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하고 김관진 장관은 코드가 아주 잘 맞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잖아. 아니 대북 강경책에선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떤 거가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첫째 군 정기 인사. 인사. 군인은 누구나 자기 식구, 자기 새끼 챙기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새끼 챙기고 싶어 하는 그 육군 사성 장군들이 현 정부 핵심부에 즐비하잖아요. 그러면 고집센 국방장관이 눈에 가시 아니에요? 이런 어떤 인사 갈등.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얘기하는 국방 3.0이라는 시책이 있어요. 이걸 국방부가 뭐 협조를 안 해준다고 또 불평을 했더라고 청와대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갈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래 못 가요. 언제 한번 그것도 한번 따로 한번 짚어보죠. 국방 3.0? 네, 아니 3.0이 아니라 김관진 얘기를 해야지. 왜 국방장관이 오래 못 버티는가? 이 정치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얘기해야 군인들이 이탈남을 다 듣지. 아니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국방 3.0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내용 하나도 없어. 내용 하나도 없어. 네, 물어볼게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뭐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거 뭐예요? 설명하는 놈 아무도 없지 지금. 창조경제도 모르고. 창조경제가 뭐요? 경제를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창조경제 해설서 나온 거 봤어요? 아니요.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하긴 했는데 그 설명도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지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에서 뒷받침을 못한다니까. 국방 3.0도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없어요. 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방송이 어렵겠네. 아무리 듣고 다시 되새김질해봐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김관진 장관 특집으로 한번 가시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행정력 낭비하고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로 한번 흘러가 봤어요. 네. 뭐 마무리 발언 하실 거 있으십니까? 근데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 오면 할 얘기 다 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영등포 기원이 상당히 짰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1급이었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희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준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전국에 상당히 혼미스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에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중폭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약간은 의외의, 왜냐하면 출범은 6개월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일부 수사까지 중폭의 개편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국의 향배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